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순수 금속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런 주형 내부에서 주조 공정이 진행될 때 주형 내부의 결정 입자들, 즉 어, 액체 상태의 여기 액체죠. 액체 상태의 용융된 금속이 응고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 핵들이 생성되고 결정 입자들이 자라날 때 그 결정 입자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크기의 결정 입자들이 어디에 분포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면 결정들 중에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결정을 주사한 결정이라고 그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주사한 결정, 즉 열 전달이 일어나는 반대 방향으로 결정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주형 평면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결정 입자들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주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 전달에 의해서 열 전달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주상 결정들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결정 방향이 상이한 방향은 추가적인 결정의 성장이 제한된다. 즉, 주형 평면과 평행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의 결정 방향의 성장, 얘들은 제한되더라. 왜냐하면 열 전달의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자 그리고 등축형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지울게요. 등축형 결정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주형 벽면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열 전달의 구동력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열 전달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델타 T죠. 온도의 차이입니다. 주조 공정에서 델타 T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주형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상온이고 여기는 금속을 녹인 만큼의 뜨거운 온도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계 부분,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온도의 불연성 면이 존재를 하죠. 델타 T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형 벽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 전달의 구동력이 매우 강합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열 전달의 구동력은 점점 작아진다. 달리 얘기하면 델타 T가 매우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는 열 전달의 구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등축형의 결정의 형상이 생성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굵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외에도 어제 얘기한 것 중에 7 영역이 있었죠. 7 영역은 여기 매우 차가운 영역인데요. 성장 단계에서 균질 결정핵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즉 주형 벽면으로부터 결정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결정핵이 생성되는데 여기 매우 차갑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열 전달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7 영역에서는 또 성장 단계에 균일한 결정핵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축형 결정이 어디에서 관찰되느냐라고 물으면 가운데 부분과 그리고 주형 벽면에서 등축형 결정이 관찰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피겨 10.3 The development of a preferred texture at a cold mold wall. 어떤 몰드 주형 벽면에 차가운 주형 벽면에서 뭔가 선호되는 텍스처다. 그것의 이제 성장이죠. 디벨롭먼트. 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균질한 등축형 결정 핵들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결정 핵들로부터 주형 벽면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자, 합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금속과 다르게 합금이라고 하면 바로 두 가지의 원소가 당연히 합금이니까 섞여 있는 것이죠. 섞여 있기 때문에 두 원소에 의한 그 성질이 섞여서 나타나게 당연히 되겠죠. 합금의 응고 과정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주형 벽면이 요렇게 이게 다 주형 벽면이죠. 이게 주형 벽면이고 여기는 주형 내부겠죠. 금속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부터 주형 벽면에서부터 결정핵들이 생성이 되면서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입들이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데 당연히 안쪽에는 아직 응고가 덜 되겠죠. 액상과 고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이 당연히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액체와 고체, 즉 액상과 고상의 금속이 동시에 관찰되는 영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은 바로 거리가 되겠죠. 어디에서부터 거리냐면 여기 0이 바로 몰드의 표면이 되겠죠. 이 내부로 갈수록 요 X축은 바로 내부로 향하는 그 몰드의 내부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축, Y축은 거리가 아닙니다. Y축은 바로 온도죠. 자, 여기에서는 7 영역이 여기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벽면 가까운 부분에 자, 여기 온도는 당연히 가장 낮겠죠. 자, 가장 낮죠. 그리고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금속이 주조 공정을 통해서 응고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온도 분포를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분포는 당연히 주형 내부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뭔가 꺾이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울기가 다르죠. 서로 다른 상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고상, 요 부분은 액상과 고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뭐 머시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액상만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는 Y축은 왼쪽 그래프는 Y축은 똑같이 온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Allowing element, 뭔가 어떤 합금 원소의 엘리멘트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는 순수한 금속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 두 가지 어떤 순수한 금속 얘가 이제 먼저 응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로잉 엘리먼트의 함량이 점차 늘어날 때 그때의 온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주형 벽면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제 물리적인 그 위치와 온도와의 관계고요. 얘는 상태죠. 조성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조성 비율과
온도와 그리고 그때의 금속이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지, 어떤 상태로 관찰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자, 다시. 얘는 조성 비율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성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철에 탄소가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조성 비율이 0%, 탄소가 0%일 때 당연히 순수한 철이겠죠. 그래서 퓨어 메탈이 여기에요. 순수한 철의 상변화 온도를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세요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 지점이 액체와 고체, 즉 액상과 고상이 나누어지는 상변화 온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소가 일부 섞여 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 여기가 이제 3%다. 3%라고 했을 때, 3%가 섞여 있으면, 자, 온도를 올려볼게요. 3%일 때 여기서는 이제 액체예요. 어떤 철 안에 3%의 탄소가 섞여져 있는 그 철을 달구는 거예요. 점점 온도를 올려봤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금속에서 일부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완전히 다 액체로 바뀌었어요. 상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순수 금속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존재를 했다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체로 바뀌죠. 자, 순수한 금속은 이렇게 상변화 온도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지 않다, 합금이다. 이 경우에는 상변화되는 온도가 이렇게 영역으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영역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조성 비율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조성 비율일 때 머시존의 영역이죠. 액체와 고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자, 이때와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상에서 액체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관찰되는 온도를 점점점 올렸을 때 액상의 액상의 금속이 처음으로 관찰되는 부분을 다 점으로 찍어봤어요. 자, 순수한 금속 여기, 그리고 뭐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 4%, 5%, 6%, 7% 이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우리는 이거를 솔리더스 고상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당연히 완전히 액체로 바뀔 때의 온도죠. 혹은 달리 얘기하면 액상의 금속이 처음으로 고상이 관찰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액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다시 볼게요. 온도가 액상선 TL보다 낮아지면 응고가 시작된다. 얘보다 낮아질 때 응고가 시작되고 고상선 TS에 도달하면 여기에 도달하면 응고가 완료된다. 우리는 조금 전에 그 고상의 금속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액상의 금속의 온도를 내리면서 그 특성을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조 공정은 액체 금속을 응고시키는 게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방향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죠. 자, 온도가 액상선과 고상선 사이인 경우에는 반용융 상태로 존재한다. 수지상정 구조, 컬럼나르 덴트라이트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수지상정 구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라나서 뭔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지상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쭉쭉쭉쭉 컬럼처럼 컬럼 형태의 수지상정 구조, 그죠? 이런 것들이 반용융 상태에서 관찰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머시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결정들의 형상 그리고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기계 재료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수지 상정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상정은 3차원 구조의 팔 형태와 성장하는 가지 형태다. 그리고 수지 상정은 서로 맞물리게 된다. 그리고 주조품 내부의 조성 변화, 분리, 미세 기공 등의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다양한 수지 상정 구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A 그림은 단순히 특정 조건의 회주철이죠. 회주철의 응고 패턴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그 주용 내부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다만 B 그림에서는 탄소의 함유량이 각 그림별로 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주형 내부에서 주조품이 응고가 일어날 때 수지 상정 구조가 어떻게 자라나고 결국에는 수지 상정 구조가 맞붙게 되는구나. 사실은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고가 일어날 때 얘를 주형을 흔들어 주거나 충격을 가해서 수지 상정 구조를 없애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수지 상정 구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도 그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경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상세하게 뭐 탄소가 몇 퍼센트일 때 수지 상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조품 내부의 수지 상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수지 상정 구조가 서로 맞붙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구나. 또 하나 어떤 탄소 조성 구조에 따라서 수지 상정 구조의 성장 과정이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주형의 재료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샌드 몰드고요. 얘는 칠 몰드예요. 보통 칠 몰드는 금속으로 제작이 되고 샌드 몰드는 주물사죠. 모래를 이용해서 주형을 만든 제품이죠. 자, 그래서 어, 온도 전달의 특성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전달의 특성이 당연히 다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주형의 소재 때문에도 수지상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아이고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여하튼 저 앞에서 말한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반용융 영역입니다. 머시존이죠. 자, 머시존인데 액상과 고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폭은 응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다.
자, 이게 바로 freezing range라고 해서 이 머시존이 freezing range인데 이거는 어떤 공간 영역에서의 영역이고 자, freezing range는 이 온도죠. 어떤 특정 조성을 가지고 있는 합금의 반용융 상태로 존재하는 그 온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냉각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차이를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 금속은 범위가 0에 가깝다. 응고 전면이 평면 형태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평면 형태로 존재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수지상정 구조가 관찰이 되겠죠. 자, 응고 시에 성장하는 구조는 공정 상태의 구성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다. 사실 우리가 금속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공석 반응이 있고요. 공정 반응이 있고 포정 반응이 있습니다. 공석 반응은 어떤 A의 고용체, 이거 이제 고체죠, 고체. 고체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고 A라는 그 고체가 B라는 고용체, 이것도 고체입니다. 그리고 C라는 고용체, 이것도 고체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변화를 하는 그러한 금속의 반응을 우리가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석이에요. 자, 다시 한번 A 고용체가 B와 C 고용체로 바뀌는 것, 혹은 B와 C 고용체가 A로 바뀌는 것을 공석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은 뭐냐? 공정 반응은 어떤 액상이 A 결정과 B 결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혹은 반대도 되고요. 이걸 공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포정 반응은 A 고용체하고 어떤 용액이 B 고용체로 바뀌는, 혹은 그 반대죠. 그럴 경우에 이제 포정 반응이라고 하고요. 궁금한 사람들은 교재를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배경 하에서 응고시에 성장하는 구조는 공정 상태의 구성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다. 그래서 대칭적인 상 다이어그램을 가진 합금, 그리고 합금 시스템에 따라 두 개 또는 그 이상 고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라멜라 구조, 두 개 이상의 고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아노 건반처럼 흰색 건반, 하얀색 건반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런 라멜라 구조 형태로 관찰되기도 한다. 자, 라멜라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태도죠. 상태도인데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그래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구리와 니켈의 합금 원소 비율 혹은 성분 비율에 따라서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뭐에 따른? 온도에 따른 상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라인은 바로 니켈이 100%인 라인이고, 그래서 순수한 니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구리가 100%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렇게 두 층으로 된 두 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액상선과 고상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어떤 반용융 영역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요. 알로이 컴포지션을 보면 50대 50 비율이에요. 50대 50 비율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용융된 금속의 온도를 점점 떨어뜨렸을 때 어느 순간 고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퍼스트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36% 그리고 니켈이 64%가 섞여 있는 그런 고체가 관찰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액체와 고상이 고체가 1대1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고체가 반드시 5대5로 이렇게 퍼센테이지 비율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떤 상변화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성 비율 역시 다르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확대해 보면 서로 다른 금속들이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는 형태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완전히 고체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50의 구리와 니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 비율을 결정하는데 그 액상선과 고상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는 뭐 고체가 생겼을 때 이때의 비율, 뭐 액체 같은 경우에 이때의 비율 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기계 재료학 시간 범주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냉각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짧은 냉각 범위는 온도차가 50도 미만 철합금일 경우에 그리고 긴 냉각 범위는 온도차가 110도 초과일 경우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이 빼주세요. 그리고 냉각 속도의 영향 보면 느린 냉각 속도는 거친 수지 상정 구조를 생성하고 빠른 냉각 속도는 좁은 미세한 수지 상정 구조 그리고 매우 빠른 냉각 속도는 비정질 구조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뭐 비정질 구조로 되어 있죠. 원래 이제 그 뭐 그 고체 물질로 만약에 동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우리 원자 배열이 또 액체와 같이 막 흐트러져 있어서 어 뭔가 이제 이게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제 격자상이 딱 존재하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이거 비정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그 비정질 구조라고 해요. 고체 물질인데 조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성은 뭔가 동일하죠. 조성은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체죠. 그런데 그 원자의 배열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서로 다 이제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이제 그 딱 배열이 되어 있다면 비정질 구조는 그렇지 않다. 뭔가 정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비정형적이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비정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성된 조직 구조 및 결정 크기의 영향. 주조품의 성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당연한 것이고요. 결정의 크기가 감소할 때 기계적 특성이 개선된다. 결정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고요. 매우 작을 때 좀 더 기계적 강도가 크죠. 그래서 합금의 강도와 연성이 증가, 미세 기공 감소, 주조품의 균열을 감소시킨다. 근데 이게 어, 사실은 합금의 강도와 연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뭐 어떨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와 연성은 로 이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뭐 조직의 구조 그리고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달라지기도. 자, 이제 구조 성질 관계를 한번 보면 수지 상정과 액상 금속의 조성은 해당 특정 합금의 상 다이어그램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결정 구조는 냉각 속도에 따라서 형성된다. 느린 냉각 속도는 균일한 조성의 수지를 상정하고 수지 상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빠른 냉각 속도는 코어 수지상 돌기 구조를 형성한다.
이건 이제 돌기 구조.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냉각을 시키면 돌기처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중심과 다른 표면 조성, 농도 구배. 이게 사실 편석인데요.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편석은 어,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특정 금속의 어떤 응고가 저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금들이 두 가지 원소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의 원소가 더 빠르게 응고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응고가 되면서 나머지 금속의 응고를 저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이제 편석, 농도 구배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미세 편석도 있고요, 뭐 조대한 편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실 있죠. 수지상정 구조 표면의 농도가 중심 부위 합금 원소 농도보다 높다. 이게 이제 미소 편석. 그래서 이거는 미소 편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역 내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미소 편석들이 이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응고 과정에서 중심부에서 표면으로 향하는 용질 저지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리고 요 테이블은 철, 탄소, 합금, 뭐 평형 상태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 지금 굳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어떤 탄소와 철과의 어떤 상태도, 어떤 조성 비율과 상태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철의 조성 비율이고, 죄송합니다. 탄소의 조성 비율이고, Y축은 온도, 그리고 그때 이 영역들은 바로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감마철, 그리고 알파철과 감마철, 알파철과 시멘타이트, 그리고 알파철과 시멘타이트. 알파철은 이제 페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순수철 철이고요. 뭐 오스테나이트 상의 그 감마철, 그리고 시멘타이트는 매우 이제 강도가 높은 이런 조성 비율의 이제 시멘타이트. 하여튼 뭐 이런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 요거는 이제 기계 재료학의 이제 범주기 때문에 일단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 페이지에서 보여줬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제 아이고 학금의 상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석의 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미소 편석이죠. 매우 작은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끼치고 균질화 과정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 편석 자체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흔들어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편석은 하여튼 불균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조대 편석, 이건 이제 큰 거죠. 매우 범위가 크지만 얘는 흔들어서 없애기가 힘들어요. 중력에 의해서 어떤 그 응고된 금속이 처지거나 이럴 때 응고 전에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조대 편석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 어떤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분 금속을 뭐 액체로 모두 녹여가지고 응고시킬 때 처음에 이제 응고한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응고된 부분이 사실은 좀 이제 조성의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조대 편석의 하나죠.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조대 편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온도를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장시간으로 가열을 하거나 혹은 어, 뭐 열간 단조를 하거나 왜냐하면 이제 원자에 좀 뭔가 상호 확산을 유도하는 어떤 열간 단조를 하면 이런 조대 편석들은 사실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좀 저감한다, 경감한다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리게이션 이게 미소 편석인데요. 응고 과정 중에 고상하고 액상 사이에 용질의 농도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리게이션, 더 코어드 덴드라이트, 수지상정 구조, 코어드, dendrite form have higher concentration of alloying element. 그래서 농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at the surface, 어떤 서피스에서 어디보다 코어보다 덴드라이트의 어떤 중심부보다 어떤 표면에서의 알로잉 엘리먼트가 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due to the solute rejection. 그래서 이제 용질의 어떤 저지 현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상정 구조 뿌리 부근의 높은 용질 농도 영역에서 미소 편석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확연하게 이제 관찰이 된다. 이제 그림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조대 편석 같은 경우에는 주조 공정 자체에서 조성의 차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상 편석의 경우에 어, 우리가 중심부의 합금 원소 농도가 훨씬 높은 거죠. 역편성은 그 반대죠. 그리고 중력편성은 고밀도 계제물 가라앉고 가벼운 원소는 표면으로 뜨기 때문에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대 편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상 편석.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정상 편석을 설명해 놓은 자료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역편석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얘가 이제 딱 막혀버려가지고 세그리게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체 합금 주조에서 등축 결정 구조 내부 영역의 합금의 결정을 미세화시키는 핵제인 접종제를 첨가해서 비균질 결정핵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사실 뭐 고용체라고 하면 또뭐 완전하게 뭔가 이제 균일한 상을 이루고 있는 고체 혼합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보자 미세화시키는 핵제 이게 핵제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균질의 결정핵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균질한 결정핵이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쫙쫙 가지고 이러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핵제를 써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열 구배와 중력, 밀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류 현상 때문에 이래 성장하는 주조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수지상정이 증식하고 수지상정 결정이 생성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동이라든지 교반이라든지 교반 흔들어 준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기계 에너지를 이용해서 균일한 혼합 상태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반에 의해서 파괴하거나 수지상정 팔구조를 파괴하면 등축형의 비수지상정 결정 크기의 미세화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쪼개는 거죠. 이게 결정 구조가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의 주조성을 증가시킨다. 합금의 요변성을 증가시켜서 어, 이게 어, 이게 요변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막 흔들거나 이게 흔들거나 막 저어주거나 그러면서 겔이 뭐 유동성 어떤 조일 형태로 변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시 이제 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합금의 요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속의 주조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금속 유동을 우리가 알 때 뭐 베르누이 이론을 뭐 이제 이용해서 뭐 볼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베르누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기반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동압하고 정압하고 그 차이는 일정하다. 우리가 처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배울 때 뭐 높이가 똑같다면 사실 h가 의미가 없죠.
이거 이제 물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요게 이제 정합이고요. 요게 동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이제 동합이죠. 그 합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 베르누이 원리가 사용되는 가장 가장 그 일반적인 곳이 바로 뭐 항공기 날개죠. 그래서 항공기 날개가 어떻게 뜨냐 봤더니 동합과 정합의 합이 일정하다. 여기서 유동이 이렇게 타고 흘러가죠. 이때 이 경로가 훨씬 길어요. 왜? 날개 형상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얘하고 얘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똑같이 만나요. 속도가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발생해요. 얘가 훨씬 빨라요. 얘보다. 얘가 빠른데 이 정합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더 낮아야 돼요. 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합과 동합의 차는 합은 일정하다는 그 원리에 기인해서 여기 압력 분포하고 여기 압력 분포가 보니까 밑에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 차로 인해서 리프트가 발생해서 비행기를 띄우게 되죠. 자, 똑같은 원리를 이 그 용융금속 유동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기둥면의 높이가 되겠고요. 기둥면의 높이와 정압과 동압을 합했더니 이건 일정하더라. 마찰 손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마찰 개수, 마찰에 의한 텀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아이고, 참고하시. 질량 연속성의 법칙, 불침투성 병면 구조.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 밖으로 어떤 그 유동의 이동이라든지 질량의 이동이 없다는 거죠. 그 벽면 구조를 갖는 시스템을 흐르는 비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는 공기 같은 게 압축성 유체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로다이나믹, 보통 항공기라든지 뭐 풍력 터빈 날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압축성 유동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금속 유동이라든지 액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압축성 유체예요. 그래서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두고 봅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온도에 따라서는 이제 밀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여하튼 Q는 AV 되게 유명한 식이죠. 침투성 여부가 중요하다. 벽면 구조가 불침투성 주형이 아닌 경우에는 벽면으로 금속 유동 일부가 흘러나와서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코팅이 필요하고요.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량 연속성의 법칙을 사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프루 설계. 우리가 주형 내부에 용융등 금속을 들이붓는 그런 스프루. 자, 스프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베르누이 이론과 질량 연속성의 법칙을 이용을 한다. 자, 그리고 용융 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히는 가스 혼입이 발생하는데 스프루를 테이퍼 구조로 설계해서 스프루 벽면으로부터 용융 금속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넣었을 때 항상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얘가 벽면을 따라서 가득 찬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려간다. 가운데 만약에 이제 가스가 있거나 이러면 이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어, 실제와 이론의 차이는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겠죠. 초크 코어나 러너 초크와 같은 바닥면에 초크 메커니즘을 갖는 일자형 스프루를 설계한다. 단면적 높이 설계. 이 관계를 일단 뽑아보면 스프루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막 크고 깊이가 엄청 깊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압력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우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마찰을 뭐 거의 없다시피 무시해도 될 만하다 해서 이제 마찰을 무시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면적과 그리고 높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형 충전 모델링에 적용이 가능하다.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용융금속의 속도, 우리 베르누이 원칙을 원리를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금속 속도 다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탄국의 사양,
뭐 크기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가 있고요. 스프루와 탕류의 크기와 개수, 러너 직경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가 증가한다. 레이놀즈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가 또 증가하면 난류 발생할 수 있고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난류가 발생하거나 기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베르누이 원칙을 이용해서 구하기는 구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손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간단한 경우에는 손으로 계산하지만 실제로 탕국의 설계라든지 구성 요소의 크기를 선정할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용하죠. 상용 소프트웨어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CFD 기반에 의해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고 하죠. 전산 유체역학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원리의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사용 방법을 익힌다면 뭐 현업에서 이런 금속 유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 특성을 한번 보면 우리가 탕구계의 용융금속의 유동과 연관되어 있는 층유와 반대적인 개념인 난류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층유와 난류, 층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동이 일정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어떤 벽면을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컬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에너지가 상당히 높죠. 막 회전하는 그런 유동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유체의 유동 특징을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이 이 점성 개수예요. 이게 점성에 따라서 그리고 속도가 들어가 있고 채널의 직경 그리고 뭐 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통해서 이 레이놀즈 수를 쫙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높아지면 같은 조건이라면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레이놀즈 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난류 여부 얼마 이상일 때 난류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게이트로부터 높이가 x인 용융금속의 경우에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용융금속 속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하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큰 레이놀즈 수는 높은 난류 발생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요. 2만 이상의 레이놀즈 넘버는 난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용융금속과 다른 기체의 반응을 통해서 기포 발생과 불순물을 처리할 수 있다. 불순물 또는 슬래그 등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에 영향을 주는 금속의 특성 보면 점성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점성이 높으면 유동이 원활하지 않겠죠. 점성과 온도에 대한 점성의 민감도가 증가할수록 유동성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표면 장력 이게 그 여러분들 이제 물방울 보면 사실 아는데요. 액체 그 자유 표면에서 표면을 계속 이제 작게 하려는 그 특징이죠. 그래서 용융금속의 큰 표면 장력은 당연히 유동을 감소시키죠. 서로 뭉치려고 하니까요. 용융금속 표면의 산화막은 유동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렇죠? 게재물. 자, 게재물은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게재물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게재물이죠. 비금속 게재물인데 금속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비금속 물질이 이런 게재물이에요. 그 게재물은 녹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균일해야 될 어떤 그 재료 속에 부분적으로 막 이물질, 뭐 이종 물질들이 이제 껴 있으면 당연히 유동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겠죠. 합금의 응고 패턴, 합금의 응고 solidification pattern of the alloy. 그러니까 응고가 발생하는 패턴이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준다. 유동성은 냉각 범위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조 공정 변수 계속해서 보면요. 어떤 주형 설계, 스프르, 뭐 러너, 라이저 형상 그리고 치수가 모두 유동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주형 재료 및 표면 특성, 주형이 열 전도도가 높고 표면 거치가 거칠수록 금속의 용융 유동성은 낮아진다. 당연한 거죠. 열 전도도가 높으면 이게 빠르게 응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은 주형을 이제 가열함으로써 적정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응고 속도가 낮아지겠죠. 자, 과열 정도는 합금의 녹는 점 이상의 온도 증가로 정의되는 과열은 응고를 지연시킴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필요에 따라서 이 과열을 시키거나 혹은 과열을 이제 뭐 시키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주입률, 주형의 용융 금속의 주입률에 따라 냉각 속도가 달라지므로 유동성이 변한다. 빠르게 집어넣었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너무 천천히 넣어버리면 저 안쪽에서는 이미 이제 응고가 돼버리고 또 바깥쪽에서는 응고가 덜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주입률 역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열 전달 꾸준하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죠. 열 전달 당연히 용융 금속의 유동성에 영향을. 자, 우리 사형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구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주형 형태죠. 모래로 되어 있는 주형이 되겠습니다. 그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틀이 필요하죠. 플라스크라고 하죠. 자, 하나씩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형 상자. 물론 이제 사형이 그냥 퍼석퍼석한 그런 모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물질을 이제 썼고요. 섞어서 점도를 발생시키고 주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형 상자가 주형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죠. 이게 주형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형 입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형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들이붓는 부분은 퓨어링 베이슨이라고 하는 퓨어링 컵이라고 하는 탕유가 있고요. 요거를 거쳐서 들어가서 스포를 통해서 요 이제 직접 들어가기 요 러너의 앞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형 공동부가 이렇게 살짝 있을 때 요 입구고요. 이런 공동부들이 있고 있어야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분리선은 상형과 하형을 이제 분리할 때 이제 사용하고요. 나중에 분리할 때 쉽게 좀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탕류는 이미 얘기했고요. 스프로 주입된 용융 금속이 수직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굿이죠. 이게 스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너 시스템. 용융 금속을 스프루로부터 주형 공동부로 이동시키는 부위. 이게 스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바로 위에 이제 라이저가 있는데 이 라이저는 이제 피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고 중 수축하는 용융 금속의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부위. 금속이 그 액상에서 고상으로 이제 응고됨에 따라서 부피가 사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물은 반대죠. 얼음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이제 반대로 커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물질은 응고가 되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소한 부분을 여기에 채워져 있는 그 아이고, 보이지가 않네요. 감소한 용융 부분의 부족분이죠. 이 부족분을 이 라이저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더라고 하는 거죠. 저장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축에 의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제품에서 발생되는 공동부, 어떤
cavity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코어는 주물사로 만들어져 삽입되는 부위. 그냥 내부에 예를 들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려면 가운데 그 공동부가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당연히 이제 파이프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어는 어떤 다른 모델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소재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물사로 만들어져서 삽입되는 부위다. 자, 배기공, 벤트, 용융금속이 주형 내부의 모래 및 코어와 접속 시에 발생하는 기체를 주형으로부터 배출시키는 부위. 가스를 배출시키는 부위가 있어야 당연히 얘가 그 제품이 이제 뭐 더지거나 또 제품 형상이 이제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겠죠. 발생되는 가스를 원활하게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그러한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벤트도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주조 공정에서 금속의 유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형 내부에서 금속이 잘 흘러가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용융금속의 유동성을 정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 이런 형태다. 그래서 나선형 주형을 이용한 유동성 평가 방법이다. 유동성 지수는 나선형 채널 통로 내에서 응고된 금속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의한다. 얘를 이렇게 부었을 때 용융된 금속을 여기에 스프루에다가 부었을 때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채워지겠죠. 그 꾸준히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고요. 열 교환이 일어나겠죠. 열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느 시점에 오면 얘가 완전히 이제 그 응고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좋다고 이제 평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응고되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채널을 흐른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유동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이제 우리가 용융금속과 주형의 열 특성 함수로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죠. 응고가 유동성은 그 용융금속의 혹은 그 주형의 열적 특성과 서로 디펜던트 한 거죠. 서로 이제 의존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열 전달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가면 열 전달 교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상세한 내용을 배우시고 열 전달의 중요성을 보면 주조 공정의 전체 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면 뭐 붓는 과정, 그리고 응고시키는 과정, 그리고 냉각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러고요. 탄국의 내의 각 위치에서 열 유동은 복잡한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고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 인자는 이미 앞서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봤습니다. 주조 재료, 주형, 공정 변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열 전달 과정을 보면 주형 벽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주변 공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죠. 그리고 주변 공기, 주형, 인터페이스에서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교차 지점이죠. 온도 강화는 경계층의 존재와 인터페이스의 불완전 접촉에 기인한다. 서로 이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불연속 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미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에서는 이 몰드를 하나의 그냥 벽으로 두고 제가 온도가 이렇게 이제 불연속 면을 가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벽면 주형도 역시 솔리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구배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어쨌든 주형 벽면과 그리고 상온 간에는 이렇게 온도 갭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이 온도 범위와 이 온도 범위를 보면 같은 두께일 때
온도의 차가 거의 없죠, 여기는 근데 엄청 크죠. 당연히 그래서 열 전달의 구동력이 안쪽보다 바깥쪽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주조의 응고 시간에 대해서 보면 주조품의 표면적에 대한 부피 비율의 함수. 그래서 solidification time은 뭐 어떤 상수 곱하기 surface area 분의 볼륨의 n승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기억을 할 필요 없고요. 다만 표면적과 부피가 중요하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형의 기하학적 특징 및 경과 시간이 스킨 두께와 형상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여기 보면 solidified skin on a steel casting 이게 스틸이죠. 스틸 캐스팅이죠. 이게 스틸 캐스팅입니다. 스틸 캐스팅에 용융된 금속을 이렇게 부었을 때 그리고 5초 후에 얘를 다시 밖으로 버린 거죠. 그리고 1분 후에 버렸을 때, 2분 후에 버렸을 때, 6분 후에 버렸을 때 어떤 형태의 주조품이 남아 있는지를 이 그림에서는 보여주죠. 자, 그랬을 때 the remaining molten metal은 poured out at the times indicated in the figure. 그래서 남아 있는 molten metal은 버려진다. at the time indicated 여기에 명시된 그림에 indicated hollowed ornamental and decorative objects are made by process called slushing casting, which is based on this principle. 이거 사실 뭐 되게 유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할로우 이런 뭐 ornamental이라고 하면 뭐 장식품 이런 거죠. 그리고 decorative object 뭐 같은 유사한 용어죠. 이것은 만들어진대요. 프로세스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어떤 공정? 슬러시 캐스팅. 어떤 슬러시 캐스팅. Which is based on this principle.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형의 어떤 기하학적 특징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스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상을 띠게 되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얘를 통해서 어떤 금속 소재에 따라서 뭐 얘가 서로 다른 형태의 응고 특성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속은 열 팽창 특성 때문에 응고, 상온으로의 냉각 시 수축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응고 이전에 용융금속이 냉각하면서 수축을 하고 액상에서 고상으로 상변화 중에 금속이 수축한다. 온도가 상온으로 강할 때 응고된 금속이 수축한다. 이 수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수축되면서 이게 수축되면서 이제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수축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티가 어떤 공동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애줘야 되는 그 것들이죠. 가장 큰 수축은 재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라이저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용융금속에 가압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죠. 응고 시 발생하는 다양한 금속의 수축량. 이게 생각보다 수축량이 많습니다. 알루미늄 7%라면 엄청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조 공정 중에 다양한 결함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국제 주조 기술 협회에서 표준화된 명령법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7개의 기본적인 주조 결합 카테고리를 정의했다. 여러분들이 뭐 티어, 뭐 찢어짐, 어떤 경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발생했느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그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서 찢어짐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이런 데는 수축을 할 때 지오메트리의 특성들이 이게 원활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이런 데는 응력 집중이라고 해서 수축할 때 매우 좁은 부위에 응력들이 이제 집중되는, 그러니까 이제 힘들이 집중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결함이 발생할 수가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찢어짐뿐만 아니고요. 다른 다양한 형태, 여기 제시된 금속 돌출, 핀 플래시, 부어오르거나 거친 표면, 그리고 공동부, 블로우 홀, 핀 홀, 그죠? 블로우 홀 같은 거는 기포죠, 기포. 음, 수축 공동과 같은 둥근 형태의 거친 내부 또는 노출된 공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뭐 불연성면, 균열, 냉각, 찢어짐, 탄경계, 이게 뭐 탄경계예요, 이게. 음, 그리고 응곳이 자유롭게 수축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조대한 결정 크기와 낮은 녹는 점으로 경계면상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발생한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주조품 내부의 인터페이스에서 완전한 융해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자, 표면 결함으로써 표면 접힘, 겹침. 사실 이런 게 이제 겹침 같은 거고요. 이 그림이 이런 게 이제 겹침이죠. 흠, 뭐 사나무 스케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표면 결함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불완전한 주조, 어, 이런 응고로 인해서 주탕 불량, 용융금속 주입이 또 부족하거나 주입 후에 주영에서 용융금속 손실로 인한 런아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 산화물 스케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거 산화물 스케일. 표면에 이제 산화물 스케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뭐 갭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제 표면이 매끄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다 결함에 해당됩니다. 어, 그리고 뭐 참고로 이런 뭐 탄경계죠, 탄경계. 탄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가 주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몰튼 메탈 용탕을 이제 함유할 경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위에 또 더 부을 때 그 부분이 뭐 뭔가 이제 동일하지도 않고 어떤 그 접촉부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치수 및 형상, 적절하지 않은 수축 여유, 패턴 장착 오차, 불규칙한 수축, 변형된 패턴 및 흰 주조품 등으로부터 휜입니다. 흰이 아니고 휜 주조품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F 계제물. 자, 계제물이죠. 자, 용융, 응고 및 조형의 과정 중 형성된다. 일반적 계제물은 비금속이다. 응력을 증가시켜서 주조품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용융금속이 산소와 같은 주변 환경이나 도가니 또는 주영 재료 등과 반응함으로써 형성이 된다. 이거 뭐 수축되면서 이렇게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블로우홀, 기포 방울이죠. 얘도 이제 수축에 의해서 이제 가운데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seams, 스카, 표면에 발생되는 이 스카 같은 것들. 이거 뭐 이음매죠, 이음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Examples of common defect in casting. 어떤 캐스팅에서 쉽게 발생되는 어떤 결함의 종류네요. 예시네요. This defect는 can be minimized or eliminated by proper design and preparation of molds and control of pouring procedure. 이런 결함들은 최소화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적절한 디자인과 어떤 준비, 어떤 컨트롤, 어떤 그 pouring, 어떤 그 금속을 부을 때 붓는 그 절차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몰드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뭐 없앨 수 있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surface of casting 어떤 표면이죠. 표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스카, 블리스터, 뭔가 이제 위에 있고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그 중간 그 아래 바로 아래쪽 이렇게 페인 형태 그리고 뭐 스캇 어떤 딱지 형태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죠. 요 몰드 쪽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 거. 좀 덜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뭐 수축에 의해서 얘가 이제 수축되니까 이쪽으로 힘이 발생되고 얘는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힘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서 어, 콜드샷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결함들을 모두 다 용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떨 때 주로 생기는지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공의 원인, 수축 또는 유입, 용해된 기체, 주조품 내의 기공은 수축을 한다. 수축에 의한 기공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방법, 적절한 용융금속을 공급을 하고 냉각쇠를 활용하기도 한다. 내부 냉각쇠 사용은 문제 발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피하고요. 외부 냉각쇠는 주제품과 동일한 재료 또는 흑연, 구리, 강 이런 것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금의 주조 공정에서 냉각 속도를 높여서 19배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서는 빨리 냉각이 되는데 가운데서 냉각이 빨리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어, 어떤 기공을 막 발생시키고 그 차이에 의해서요. 이런 19배를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금속을 냉각쇠를 이용해서 빨리 이제 응고시켜 주는 거죠. 흔들어 주면서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열간 등압, 압축 성형 조건에서 주로 주조 공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이제 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에다가 어떤 냉각 막대를 이용해서 온도 구배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칠을 갖다 대가지고 결함을 이제 주로 없애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냉각 칠을 이용해서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끝으로 보면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공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부 냉각쇠, 외부 냉각쇠, 다양한 종류, 금속의 큰 부피가 있는 부분에 냉각쇠를 위치시켜서 사용한다. 자, 하여튼 뭐 같은 얘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기계 제작법에서 기계 제작 원리 그리고 어떤 원리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부적인
그 뭐 예를 들어서 결함의 이름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고요. 다만 이 그림이 뭘 의미하고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 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 하나하나 그 뭐 작은 용어 하나하나 다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조 공정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원리, 기초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실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